안녕하세요, 여러분. 삶의 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이나 화려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을 걸을 때 비로소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교훈이죠. 저는 올해 70을 넘었습니다. 본래라면 마루에 앉아 차를 천천히 마시며 마당에서 노는 손자의 웃음소리를 듣고 있어야 할 나이지만 저는 여기서 하나하나 고통스러운 기억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머니의 땀과 눈물로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 아들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젊음도 체력도 자존심도 모두 걸어 얻은 것이 결국은 아픔을 동반한 교훈이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고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탓하기 위한 것도 한탄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어디선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더 소중히 여기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돈은 없어지고 명성은 사라지지만 가족의 유대가 깨지면 그것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함께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평생을 폭풍처럼 보낸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단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은 지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올해는 70을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자들과 쉬어야 할 나이인데 저는 아직 마음속 평화를 느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밤 조용한 임대주택의 한방에서 혼자 누워서 저는 자문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그 고생은 의미가 있었을까? 아버지는 제가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지 못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작지만 강한 여성이었고 모든 것을 짊어지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묵묵히 일하셨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마른 어머니가 등을 구부리고 돌아오는 걸 봤습니다. 낡은 비옷, 안은 몇 다발의 채소, 오래되어 찌그러진 샌들이 더러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 맞이했지만 어머니는 그냥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너는 제대로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빨래 일이나 설거지 일, 돈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고 계신 거라고. 매일 밤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는 아침에는 또 일찍 일어나 나가셨습니다. 저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어머니의 땀과 눈물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희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꿈꿔왔습니다. 높은 교육을 받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벗어나는 걸. 그러나 운명은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나셨고 저는 고등학교를 막 마쳤을 때였습니다. 약값이 쌓여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항구에서 짐꾼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첫 출근 날 어깨가 따끔거리고 밧줄 자국이 피부에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봤습니다. 자신을 짓누를 듯한 무거운 짐더미를. 그러나 저는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버는 한 푼 한 푼이 어머니의 목숨을 이어갈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작은 방에 남은 건 저뿐. 어머니가 자주 입으시던 속옷이 있고 아직 한약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관 옆에 앉아 계속 있었고
마른 눈으로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관을 내릴 때 저는 땅에 쓰러져 차가운 땅을 주먹으로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후 아무도 없어졌습니다. 저는 일만 했습니다. 하루에 2교대, 때로는 3교대도. 감기조차 걸릴 수 없고 쉬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때 39도의 열이 있어도 저는 짐을 날랐습니다. 쉬면 수천 원이 사라지고 저에게는 그게 한 끼 식사였으니까. 어느 저녁 나무 상자 위에서 잠이 들어버려 길게 울리는 기적소리에 눈이 떠지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자신을 봤습니다. 폭풍에 맞서는 새처럼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한 채 그저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 들어온 여인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그때 짐을 다 옮긴 직후로 땀범벅이었고 옷은 헤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느질 일을 팔고 있었고 작은 체구에 검은 머리를 묶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에게 봄의 시작, 빛처럼 추위를 지웠습니다. 우리는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꽃도 반지도 없이. 소박한 식사, 이웃들의 작은 축복. 그러나 저는 그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으로 자신이 외롭지 않다고 느꼈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긴 하루를 마친 후 부부 둘이서 항상 함께 밥을 먹고 라디오에 지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농담을 했습니다. 만약 내세가 있다면 너와 다시 결혼하고 싶어.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세 이야기는 그만해. 이번 인생에서 너는 아직 나한테 많이 빚진 거야. 제가 30살 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지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곱게 뻗는 연꽃처럼 강하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처음 아들을 아는 날, 손은 처음 육체노동에 갔을 때처럼 떨었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민호야, 이제부터 네가 더 강해져야 해. 그 아이를 위해. 그 후 제 삶은 아이라는 한 글자 주위로 돌았습니다. 저는 일을 늘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등이 아프고 손은 갈라진 틈투성이었지만 그저 아이가 제대로 먹고 따뜻한 옷을 입는 걸 보는 것만으로 그게 의미 있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옷을 꿰매고 바늘이 손에 찔려 피가 나도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는 성장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마루데주 똑조이 이카게 데키타 유메 니그 후레타 요다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신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건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다시 몰아쳤습니다.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고 마루데시이오 젠부 느카레타요다った. 저는 어디든 달려다니며 돈을 빌리고 의사에게 아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긴 청구서를 보며 손이 떨려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아내가 서서히 멀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눈을 감기 전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계속 혼자 살지 마. 아들에게 맡겨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장례식 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루대 제 운명을 울고 있는 듯이. 2년 후 저는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며 아내를 떠올리고 어릴 적 아이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항구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등이 아프고 다리가 약해도 누구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저를 멈췄습니다. 그날 짐을 나르는 중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에서 바퀴수 소리가 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습니다. 눈을 뜰 때 저는 차가운 흰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루대 끝없는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앉아서 제 손을 잡고 떠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혼자 살지 마. 우리 부부 집으로 와. 내가 아빠 돌봐줄게. 저는 그를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손은 옛날 제가 작을 때 잡았던 손으로 지금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갈게. 그 순간 몇 년 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노후는 드디어 평안한 집이 생길 거라고. 파트 2.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날들. 퇴원해서 저는 서울에 있는 아들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있는 곳이 생겼다고. 처음에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침 손자의 귀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 목소리는 마른 제 마음에 차가운 물이 흘러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아 올려 부드러운 우유 냄새 나는 피부에 살짝 얼굴을 대고 말할 수 없는 낯설지만 그리운 감각에 둘러싸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창가에 앉아 이웃집 지붕에 떨어지는 석양을 바라보고 아들의 귀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상상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은 저녁 식사, 활기찬 웃음소리. 그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인생에서 주 또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제 상상과 달랐습니다. 서서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가운 거리가 저와 아들, 가족 사이에 있다는 걸. 그는 계속 일하러 나갑니다. 아침은 문이 쾅 닫히는 소리만 들립니다. 밤, 시계 바늘이 자정 가까이를 가리켜도 겨우 열쇠가 딸깍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어느 밤 새벽 2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방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말다툼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당신은 일만 하는데 돈은 어디에? 나 더 이상 이런 고생스러운 삶은 못해. 아들의 피곤한 목소리.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 했습니다.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만 좀 해줄래?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그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물음. 내 아이가 왜 그렇게 고생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그릇 하나, 뜨거운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몇 조각.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둘러 옷을 입고 고개 숙여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는 먼저 먹고 있어. 나 늦어. 며느리는 아이를 안고 바쁘게 코트를 입히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야 해. 아직 어린이집에 데려다 줘야 해. 신발 소리가 나고 문이 닫히고 그리고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작은 부엌에 남은 건 저뿐이었습니다. 된장찌개는 김이 오르고 고등어 냄새가 아직 떠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아주 외로웠습니다. 저는 앉아서 한 조각 생선을 젓가락으로 집어 천천히 씹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밥그릇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그냥 네 벽 사이를 빙빙 돌고 있을 뿐입니다. 아침은 손자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며느리와 함께, 오후는 손자를 데리러 가서 식사를 줍니다. 밤이 되면 다시 혼자 밥을 기다립니다. 가끔 저는 자신에게 타이릅니다. 괜찮아. 아이 가까이에 있으면 그걸로 돼. 그들이 바빠도 탓할 수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추위를 느낍니다. 마루대 서울의 겨울바람이 틈새로 들어오는 듯한 추위. 난방이 켜져 있는데도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일은 괜찮아? 그는 희미하게 웃고 제 눈을 피했습니다. 괜찮아. 좀 압박이 있을 뿐이야. 걱정 마. 하지만 저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손이 하얗게 쥐어짜여 있는 걸 봤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을 쉬고 그의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배웅했습니다. 일요일 가족끼리 밥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지훈이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걸 준비했습니다. 구운 고등어, 계란말이, 물을 넣어 흔 된장찌개. 낮이 돼도 테이블은 텅 비었습니다.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훈아, 오늘은 밥 먹으러 올 거야? 답이 없습니다. 저녁 늦게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 아빠, 고객 만나래. 전화를 내려놓고 식은 식사를 바라봤습니다.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는 그냥 차가운 연기처럼 공기 중에 사라졌습니다. 어느 밤 손자를 재우고 있는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손자는 자주 아프니까 단 건 주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하지만 그 후 그녀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나 너무 피곤해. 그는 상의 없이 아버님을 데려왔어. 좁은 집에서 생활비는 어떻게 해? 내 생각은 해? 숨을 죽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한 걸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로 입을 다물고 전화를 끊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안 주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물 마시려고. 바로 등을 돌리고 그녀에게 눈물을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와 밖의 차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 잘못한 걸까? 여기 있는 게 아들의 부담이 되는 걸까? 돌아가신 아내의 마지막 말을 떠올립니다. 혼자 계속 살지 마. 아이에게 맡겨봐. 믿었습니다. 이게 평안한 날들이 될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혼자 살았을 때보다 더 발코니 밖에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자는 손자는 건강해 보이고 뺨이 붉고 입술이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살짝 뺨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적어도 네가 곁에 있어줘. 하지만 다시 자문합니다. 언제쯤 내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날 오후 서울은 평소처럼 활기찼습니다.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거리에 긴 차 행렬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 불빛이 끝없는 빛의 띠처럼 교차합니다. 클락션 소리에 섞여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죠. 돌아보고 말을 걸려고 했습니다. 피곤하니 밥 먹을까?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그의 얼굴이 긴장되고 눈에 불안과 결의가 섞인 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코트를 벗고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그런 얼굴로.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부탁할 게 있어. 눈살을 찌푸리고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지훈이 이런 어조로 말한 적 없었습니다. 뭐야? 말해봐. 저는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는 몇 초 침묵하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줄 수 있어?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보고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시골집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설득하는 듯 가어찬 빚을 눈에 담았습니다. 응, 프로젝트 자금이 필요해. 단 1년만이야, 아빠. 1년 후에는 2배로 갚을게. 그때는 우리 둘 다 편해질 거야. 걱정도 없어질 거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귀가 멀어지고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 넓은 공간에서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시골집은 저와 아내가 살았던 달콤 쌉싸름한 추억이 가득한 곳. 인생의 폭풍 후에 남은 유일한 것. 몇 년 동안 일하며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지은 집. 벽돌 하나하나, 나무 기둥, 둘이서 처마 아래 앉아 비를 보던 저녁을 또렷이 떠올립니다. 아내가 새 커튼을 걸고 웃던 목소리도. 봐봐, 드디어 집이 예뻐졌네. 모두 이제 추억 속뿐. 그리고 지금 아들은 저에게 그 모든 걸 놓으라고 합니다. 사업 기회를 위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어릴 적 소중히 했던 얼굴로 아빠라고 불렀을 때 빛나던 눈이었는데 지금 그 눈은 저를 보고 있지만 더 이상 천진난만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거운 압박에 짓눌릴 듯한 남자의 긴장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계속했습니다. 열정 어린 목소리로. 아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가족을 위해 돈이 생겨. 아빠에게 더 넓은 아파트 사줄게. 이런 좁은데 안 살아도 되게. 저는 침을 삼키고 목구멍이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이 사회에서 실패한 남자는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그가 생활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집입니다. 아내의 영혼이 깃든 곳입니다. 돌아갈 때마다 마루에 아내의 모습이 떠오르고 부드러운 미소가 보이는 곳입니다. 만약 팔아버리면 저는 모든 걸 잃을 겁니다. 머릿속에 다양한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옳은가? 잘못인가? 만약 모든 게 무너지면 누가 책임질까? 아이는 등을 돌릴까? 저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아 손을 맞잡고 답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팔게. 지우는 벌떡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정말 고마워. 믿어줘. 단 1년만.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조용히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믿어. 그러나 그가 돌아설 때 저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워 레이스 커튼 틈으로 거리등 빛이 길게 스며들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시계 똑딱 소리를 듣고 마음이 조여들었습니다. 자문했습니다. 나는 모든 과거를 부수고 불확실한 미래와 바꾸는 건가? 만약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지면 아이는 후회할까? 아니면 내가 동의한 걸 탓할까? 저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돌아가신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네오에게 미안해. 우리 집을 지키지 못했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의 일부를 잃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밖의 차 소리는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인생의 흐름처럼 결코 멈추지 않는, 그러나 저에게는 오늘 밤이 지금까지의 모든 밤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폭풍의 시작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밖은 서울의 소란스러움이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폭풍이 일었습니다. 오늘 저는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걸 놓는 겁니다. 집을 나설 때 어제 준비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자고 있어서 작은 얼굴을 도래몽 베개에 파묻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오늘 할아버지 집을 잃지만 네가 미래의 집을 지킬 수 있게.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도착해 젊은 중개인과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며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집 가격은 6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오늘 계약하시면 사흘 이내에 송금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펼쳐진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내가 마루에서 웃던 모습, 마당 돌길에서 아들이 비틀비틀 걷던 광경, 땀범벅으로 육체 노동하고 등을 아프게 하면서도 문을 열고 안도하던 자신. 지금은 모든 게 과거가 됐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서명했습니다. 한 획 한 획이 천천히 깊게 새겨지는 상처처럼.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저는 모든 돈을 아들에게 준다고. 제가 그게 그가 집을 팔라고 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룻밤 내내 생각했습니다. 압니다. 지금 전액을 아들에게 주면 제가 집을 잃을 뿐 아니라 유일한 순수한 피, 즉 손자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입금 통지를 받은 후 저는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재무상담원에게 만나 손자의 이름으로 김하준 특별 계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는 손자가 20살이 될 때까지 쓸 수 없습니다. 그 외 누구도 한 푼도 인출할 권리가 없습니다. 담당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건 큰돈인데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 젊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안 됐지. 하지만 희생이 뭔지 알 때가 오면 당신은 이해할 거야. 저는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가서 간단하지만 명확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김민호는 모든 예금 6억 5천만 원을 손자 김하준에게 유증합니다. 이 돈은 하준의 공부와 일상생활에만 사용합니다. 공식 보호자라도 다른 목적으로 인출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준이 20살이 될 때까지 돈은 특별관리 아래 은행이 보관합니다. 이 유언장은 오늘부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기력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선택을 마친 겁니다. 아들인가 돈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아직 인생을 이해 못하는 아이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나오니 초가을 바람이 나무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니 10월 서울의 추위에 저도 모르게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멀리 있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너에게 손자를 지킬 수 있었어. 오래된 집은 잃었지만 미래를 위한 안전한 곳은 지켰어. 그날 밤 저는 아무 일도 없던 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갔었어?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았어.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응, 좀 나갔다 왔어. 그는 저를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아빠, 돈은 받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받았어. 언제 송금해 줄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아이의 빛이 없고 인생에 짓눌릴 듯한 어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확실했습니다. 아빠가 할 말이 있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유언장을 만들었어. 모든 돈은 하준에게 보낼 거야. 그게 아빠가 남긴 유일한 재산이야. 다시는 잃게 할 수 없어. 지우는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그런 짓을 해? 1년만 기다려. 2배로 갚을게.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탓할 살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의 당황한 눈동자를 바라보며 마루대 바다에서 익사할 듯 필사적으로 뭔가에 매달리려는 젊은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믿어. 하지만 이 사회는 믿을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하준에게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을 주고 싶지 않아. 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등을 돌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혼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희생하면 사랑을 돌려준다는 꿈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준이 있습니다. 매일 자라는 모습, 걷기, 말하기, 미소 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저 평생 노동자 노인이라도 뭔가 부드러운 걸 남길 수 있다고. 이게 유일한 방법. 순수한 피를 지키기 위한 미래를 위해. 유언장에 서명하고 공중사무소에서 나온 후 마음에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타이르며 말했습니다. 이게 옳았어. 적어도 하준에게는 미래가 있어. 저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진짜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집을 판 돈을 받은 날부터 지우는 다른 세계에 있는 듯 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달콤한 약속의 세계에. 아침은 새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달라질 거야. 돈 걱정은 더 이상 없어. 약속할게. 1년만.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사람이 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빛나는 눈을 보고 믿고 싶었지만 마음 깊숙이 막연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첫날, 지우는 집 근처 카페로 저를 데려가 새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름이 크게 인쇄되고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봐봐, 이게 내 인생 최대의 기회야. 저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반은 희망, 반은 막연한 공포. 처음 날들, 지우는 늦게라도 저녁을 집에서 먹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저는 하준이 할아버지라고 제대로 말한 이야기를 하고 그는 회의나 중요한 거래처, 서명 준비 중인 계약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변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은 점점 줄고 연이은 술자리나 반짝이는 크리스탈 잔 테이블, 전화 너머로 울리는 딸랑 소리에 대체되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를 열어보니 아침부터 준비한 도시락이 그대로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녁은 먹으러 올 거야? 그는 서둘러 답했습니다. 아빠, 먼저 먹어. 나 고객 만나. 저는 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 식사를 바라봤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구운 고등어 몇 조각, 소박하게 삶은 채소 접시. 혼자 먹는데 입안에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고 일정이 겹쳤습니다. 밤늦게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킬 때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술 냄새가 강하고 주름진 양복에 캐주얼하게 어깨에 건 넥타이. 저는 그를 의자에 부축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그의 작은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성공할 거야. 아빠를 자랑스럽게 할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쉬어. 너무 마시지 마.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술 냄새 가득한 방 안. 저는 그의 등을 보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옛날 안았던 그 아이가 저에게 이해 못할 게임 속에서 쓰러져 있는 걸.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갑작스럽고 격렬하게 예고 없이 오후 부엌을 치우고 있는데 문이 세게 열렸습니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가 본 지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만만한 미소도 없고 빛나는 야심의 눈도 없고 그저 지친 남자가 땀으로 흠뻑 젖은 머리, 재처럼 창백한 얼굴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물었습니다. 지훈아, 무슨 일이야?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흐느낌을 참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끝났어. 모두 끝났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에서 자금이 끊겼어. 파트너들은 모두 철수했어. 프로젝트는 죽었어. 아빠, 나 모든 걸 잃었어.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가슴의 호흡이 빼앗긴 듯한 감각. 하지만 한 걸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훈아, 걱정 마. 어떻게든 될 거야. 그는 비웃었습니다. 마른 웃음소리는 마치 입안의 피맛처럼 쓰라렸습니다. 어떻게든, 아빠, 아직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 나 모든 걸 잃었어. 모두 사라졌어, 아빠. 몇 주 후 나쁜 소식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해고됐고 옛날 잔을 주고받던 동료들은 사라지고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는 자 없고 메시지는 무응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오후 며느리가 돌아와 눈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안해요. 더 이상 안 돼요. 하준을 잠시 친정으로 데려갈게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손자를 안는 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천진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삼킬 폭풍을 모른 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로 탓하지 마. 그냥 아이 생각해줘.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작은 등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좁았던 아파트는 무섭게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목소리도 없고 웃음소리도 없고 그저 시계 소리만. 무거운 침묵에 칼을 새기는 듯 새겨집니다. 지훈은 침대에 주저앉아 멍한 눈으로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구겨진 채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이 타버린 담배를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뭐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목에 막혔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비 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제 심장 박동에 겹칩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저쪽에서 막힌 듯한 지훈의 목소리. 아빠, 도와줘. 돈은 어디 있어? 데려다 줘. 안 그러면 나 죽을 거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늙은 심장에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쥐고 떨리는 손,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의 약속 2배로 갚을게. 하준의 순수한 얼굴, 그리고 서명한 유언장. 그 돈을 손자를 위해 지키기 위한 것. 지훈의 외침은 바닥 없는 절규 같았습니다. 아빠, 제발 돈 줘. 안 그러면 나 죽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노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도 제 마음을 찌를 걸 알았으니까. 밖에서는 서울 처마의 비가 세게 내리쏟고 마루대 하늘이 깨진 꿈을 슬퍼하는 듯이 전화는 오래된 나무 책상 위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의 이름이 또렷이 떠 있습니다. 지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귀에 대는 순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밤의 어둠을 가르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아빠, 도와줘. 돈은 어디야? 데려다 줘. 안 그러면 나 죽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밖의 빗소리가 창을 두드리고 방 안가득 스며드는 듯합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물소리와 지훈의 거친 숨소리가 숨 막힙니다. 저는 전화에 눌러대드릇 쥐고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늙은 가슴의 고동은 미치고 터질 듯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떨림,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친구들은 등을 돌리고 아내는 아이 데리고 떠났어. 모두 잃었어, 아빠. 너만이 날 구할 수 있어. 눈을 감고 눈물이 넘치려는 걸 필사로 참았지만 안 됐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마음에 깊이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머릿속에 아내가 눈을 감기 직전 말한 말이 울립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헤매게 하지 마. 저는 그녀에게 맹세했습니다. 지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다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손에 쥔 전화를 세게 움켜쥐고 떨림이 멈추지 않습니다. 드디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을 유지하려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지훈아, 그 돈은 아빠는 안 가져. 저쪽 목소리는 침묵했습니다. 차가운 어둠이 모든 걸 감쌉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비소리와 세게 고동치는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말을 신중히 고르며 가슴 깊숙이 울리듯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하준에게 돈을 줬어. 그리고 유언을 썼어. 잠시의 침묵. 이내 거센 쓰나미 같은 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는 배신한 거야. 왜 그런 짓을 해? 왜 그 녀석이야? 나야말로 필요한 돈이야. 알아? 그의 목소리는 산산조각 나고 폭풍에 삼켜진 듯 흐느끼는 소리와 뭔가를 세게 치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저는 그의 붉게 충혈된 눈, 땀과 비와 눈물이 섞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이 답했습니다. 아니, 아빠는 너를 배신하지 않았어. 아빠는 너를 구하는 거야. 구한다고. 아빠는 내 마지막 기회를 빼앗아 놓고 구했다고 해? 돈만 있으면 다 다시 할 수 있어. 나는 일어설 거야. 아빠는 모르는 거야. 목이 막히고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소리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알아. 누구보다 알아. 보다 몇 번이고 모든 걸 잃고 엄마를 구하기 위해 돈 때문에 무릎 꿇어서서 등을 구부리고 눈물을 삼키며 일했어. 아이에게 교육을 주기 위해. 하지만 지훈아, 돈은 가라앉는 마음을 구하지 않아. 돈은 그냥 너를 더 깊이 빠뜨릴 뿐이야. 하지만 저는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말이 그의 자존심에 깊이 꽂힐 뿐이니까. 저는 목소리가 갈라지며 마치 가슴 깊숙이에서 짜내듯 그냥 말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너에게 돈을 주면 내일은 더 큰 욕망으로 변할 거야. 그리고 그 대가는 몇 배로 커질 거야. 저쪽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어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가 넘쳤습니다. 아빠는 항상 옳다고 생각해. 항상 위대하게 설교해. 자신이 경멸당하는 고통 따위 몰라. 한 번도 너는 내 입장이 된 적 없어. 이를 악물고 입안에서 피의 쓴맛을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아빠는 다 견뎌왔어. 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지금 너는 또 같은 수렁에 쓰러져 있어. 말을 삼키고 천천히 또렷이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에 꽂히듯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너에게 미움받아도 좋아. 하지만 언젠가
절망 속에서 내 이체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낫다. 길고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집니다. 밖의 비는 서울에 불을 끄듯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빠, 너무해. 눈을 감고 떨리는 손바닥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 아빠는 잔인해. 하지만 사랑은 다 주는 게 아니야. 때로는 사랑은 안 돼라고 말하는 용기야. 빗소리가 길게,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화면은 깜깜하고 거기 비친 건 외로운 노인의 얼굴, 붉게 부은 눈, 주름진 채로 눈물 자국이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아 전화를 바닥에 놓았습니다. 희미한 방에 빗소리와 제 고동소리만 울리고 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돌아가신 아내의 모습에 속삭였습니다. 너야,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짓을 했어. 만약 잘못이라면 용서해줘. 나는 이게 전부였어. 하준을 위해, 유일한 피를 위해, 마지막 빛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는 서울은 빗속에서 소란스럽고 마치 제가 된 꿈을 위해 울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에는 그저 한 노인과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겁니다. 한 달, 30개의 긴 밤. 저는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전화도 이메일도 하나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어둠과 새겨진 기억뿐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빗방울이 유리를 미끄러지는 걸 바라봤습니다. 서울은 소란스럽고 현실은 외로운 노인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전화를 책상에 놓고 검은 화면에 비친 얼굴, 주름진 채 마르고 흐린 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신호를, 익숙한 목소리를. 비록 그것이 소리 지르는 소리라도 이 침묵보다는 낫으니까.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자문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차가운 거리 속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는가? 가슴이 몇 번이고 아팠습니다. 흰 비의 밤에는 지훈이 젖은 옷으로 가로등 아래를 헤매고 멍한 눈을 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공포로 떨었습니다. 나쁜 소식에 전화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겨울 끝자락에 어느 아침 희미한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 때 저는 마루 밖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야위고 뼈가 드러난 얼굴, 다크서클이 있는 눈, 낡은 구겨진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멈춘 건 그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옛날 야심으로 가득했던 눈, 그 비의 밤에 분노를 불태웠던 눈, 지금은 지친 눈에 후회 같은 게 깃들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마루 앞에서 무릎 꿇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갈라진 말을 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알았어. 돈은 가족을 희생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은 제 마음에 다시 깊이 꽂히는 칼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아픔의 칼날이 아니라 제 마음속 단단한 벽을 무너뜨리는 칼날이었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넘쳐 떨리는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가가 무릎 꿇고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어깨는 야위고 마치 길 잃은 아이를 만지는 듯한 감촉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막히면서도 지훈아, 일어나. 늦어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그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붉어진 눈으로 뭐라고 말하려 하지만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몇 년 만일까? 우리 부자는 포옹했습니다.
세게 안아서 그의 고동이 늙은 제 가슴에 약한 고동과 섞여 들리는 게 들렸습니다. 그의 눈물이 제 어깨에 떨어지고 제 눈물은 그의 헝클어진 머리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처럼 울었습니다. 둘이 진정되자 저는 그를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늙고 하나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남은 모든 저축을 너에게 줄게. 내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하지만 하나만 약속해줘. 그는 세게 손을 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뭐든 말씀하세요, 아빠. 저는 거친 손을 그의 손에 포개고 그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절대 돈이 너를 잃게 하지 마. 명예는 사라질 수 있어. 돈은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인성과 가족의 유대를 잃으면 그게 진짜 파멸이야.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세게 쥐고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할게. 다시는 아빠를 슬프게 하지 않을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 무거운 돌이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행에 가서 몇 년 동안 모은 적은 저축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지훈에게 줬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인간으로서 재시작할 기회. 저는 더 말했습니다. 시골 오래된 집은 아내와 아이를 위해 옮길 생각이야. 하준이 돌아갈 곳을 가질 수 있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손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필요해. 지우는 저를 세게 안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 제로부터 재시작하기 위해 떠날 때 저는 현관에 서서 활기찬 거리 속에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배웅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것은 미움이나 실망이 아니라 사랑에서 오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평생에서 두 가지만 잃지 않아. 자존심과 피의 연결에 대한 사랑이야. 저는 겨울 끝자락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희미한 회색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살짝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없던 만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인생의 끝까지 걸었다는 걸. 그리고 제가 자랑스러운 건 몇 년 동안 육체노동을 한 것도 저축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성을 잃지 않고 피의 연결을 돈에 묻히지 않은 거였습니다. 돈은 없어진다. 명예는 사라진다. 그러나 인성과 가족을 잃으면 그게 진짜 파멸이야. 저는 오래된 의자에 앉아 테이블 위 작은 사진에 눈을 돌렸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의 아내 사진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평안하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약속 지켰어. 밖에서는 봄 기운의 바람이 마른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새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제가 깨달은 건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 각자가 가진 가족의 유대와 인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걸 잃었습니다. 젊음을 노동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그리고 한때 집이라고 불렀던 곳도. 그러나 그 모든 후에 저는 제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장 소중한 것, 손자의 미래와 가족의 인성을 지키기 위해 멈출 줄 아는 마음을. 만약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하나라도 전해진다면 그것은 이런 겁니다. 돈은 없어진다. 명예는 사라진다. 그러나 가족의 유대와 자존심만은 잃지 마세요. 그것들을 잃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 같은 노인의 부침, 눈물, 그리고 남은 작은 희망에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이 소중한 가족을 꼭 안아주고 결코 약속을 후회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계속 지킬 수 있기를.